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욱 교수님은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고요. 저희 학회장님도 하셨고, 네, 이제 연대 졸업하시고, 연대에서 계속, 교편 잡고 계시고, 보건대학원 원장님도 하시고, 저희가 아마 화요런천에 모신 교수님들 중에서 가장 급이 높으신 분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제가 살짝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강의 진행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 교수님, 크게 너무 과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사실 이게 변천 과정이 얼마나 중요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현재가 중요한 거고, 현재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우리가 질병판정위원회나 뭐 이런 데서, 뇌심혈관계 질환을 인정을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변천의 역사가 큰 의미를 갖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과거에는 왜 이렇게 인정 기준을 만들었고 현재 또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보는 것도 뭐 흥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걸 맡긴 건 아마 그 이 분야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까 옛날 거 기억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질까 봐,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 중에 한 명, 저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업무상 뇌심혈관계질환 인정 기준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카메라가 안 돼가지고 사진만 나가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과로사라는 얘기가 이제 사람들한테 들려오기 시작한 거는 1990년에 아마 제가 네이버 뉴스 라이브에서 찾아보니까 90년에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이제 과로사가 문제다. 샐러리맨이 과로사로 죽었다. 이게 과로사냐 아니냐 논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90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고 91년 그리고 92년에 이제 일본의 상사원이 과로사가 산재로 이제 첫 번째 인정되었다라는 이제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때 이제 과로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본 못지않게 근로 시간이 길다 보니까 과로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니까 일본의 상사원들이나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과로사 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우선 생산직 근로자보다는 재계에 이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이제 뇌심혈관계 질환 뭐 이런 게 이제 과로사가 됐다는 뉴스가 자꾸만 나니까 이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93년에 처음으로 이제 공무원이 이제 돌연사 했는데 이거를 이제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공무상재로 이제 인정을 한 게 아마 과로사를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임원급들 뭐 이런 사람들 뭐 CEO 이런 사람들이 과로사가 많아지니까 그게 정말 그런 사람들만 있느냐? 생산직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현장 근로자들 아니면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꾸 과로사로 사망을 하니까 뭐, 내과, 이제, 내과나 예방의학 전문의, 그리고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꾸려가지고, 근로자의 과로사 상담 센터를 이제, 개설을 합니다. 이게 이제 뭐 나중에, 그, 어, 구로 지역에서 이제, 민간 차원에서 근로자, 과로사 상담 센터를 개설을 하고, 이렇게 이제 개설이 되니까 그동안 이제 숨어져 있던 과로사들이 이제 계속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점점 이 수치가 이제 늘어나니까 우리나라에서 누가 이제 과로사가 많냐, 뭐 어떤 사람들이 과로사를 하느냐. 그랬더니 뭐 여기
여기 한겨레 신문에 난 것처럼 그 40대가 과로사가 최대다. 뭐 이렇게 이제 언론이 나오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대부분은 뇌나 심장 질병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야근과 초과근로가 뭐 주범이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계속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민들이 과로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과로사라고 하니까 일본에서 이거 산재로 인정을 해줬고 과로사라고 하니까 과로사한 근로자들이 산재 신청을 합니다. 산재 신청을 했는데 산재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그 당시 이제 우리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인정 기준이 없으니까 어, 굉장히 이제 인정을 잘 안 해주죠. 인정을 잘 안 해주니까 어, 결국은 이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소송에 가면은 소송에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소송을 보면은 89년에 뭡니까 근로자들 승소율이 29%였는데 91년에는 53%, 92년에는 63% 거의 한 70% 정도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된 산재가 행정소송에서 이제 승인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신문 타이틀에서 보면 노동부는 굉장히 인색한데 법원에서는 굉장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과로사를 어, 산재로 인정을 된다는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이게 국회에서도 이제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로사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민간보험에서 과로사를 보장하는 민간보험이 등장을 해서 여기 보면 뭐 제일생명에서는 이제 최고 1억 원을 이제 지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일생명뿐만이 아니고 여러 생명회사에서 회사에다가 이제 이런 과로사 보상 보험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보험이 이제 먼저 들어왔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과로사를 어, 법원에 계속 패소가 되니까 과로사에 대한 인정 기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뇌심혈관계 질환 인정 기준이 1995년에 만들어지는데요. 이 1995년에 만들어진 거는 사실은 뇌심혈관계 질환 인정 기준만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시행 규칙에 이제 5월 1일자로 시행이 되는 걸로 시행 규칙에 이제 이런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사실 1995년은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전면 개정된 해입니다. 그래서 다른 법령까지 다 개정이 되면서 이게 이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뇌심혈관 기준에 인정 기준이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뇌심혈관계 인정 기준에 우선 질병에 보시면 뇌실질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 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이렇게 이제 열거가 돼 있고 기타 이제 다른 질병들도 이제 의학적으로 인정이 되면 인정을 해주긴 했지만 열관 질병은 여기 있는 것처럼 뇌실질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 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고혈압성 뇌증이나 협심증, 요거를 이제, 질병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그 순간에만 이제 증상이 발생을 하는 거고, 이게, 일반 질병으로 봐야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그때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이렇게 이제 열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 그리고 어, 업무의 양시간 강도 측면 작업 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해서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하는 경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급성 과로에 대한 거는 없었고 만성 과로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조항이 뭐냐면 업무 수행 중 뇌실질 뇌출혈과 지주막 출혈이 발생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 발생적으로 악화되지 아니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업무 수행 중에 뇌실질내 출혈이나 지방학과 출혈이 있으면은 이게 저절로 나빠진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대한 거는 뭐 뚜렷한 데피니션은 없었지만 이번에 이제 만성과로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은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생활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었거나 발병 전 일주일 이내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만성과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건 만성과로가 아니고 단기간 급성과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30% 이상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가 되었다는 이제 조항이 있는데 이 30%의 근거를 그 당시에도 이제 별로 확인을 잘 못했었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도 이 30%가 어디 나왔을 건지를 꽤 조사를 해봤는데 제가 사실 잘 못 찾았습니다. 혹시 이 30%의 근거를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은 서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95년 뇌심혈관 질환 인정 기준의 특징은 어, 급성 스트레스 과로가 이제 한 개고, 지금 알고 있는 급성 단기 과로는 규정이 없었고, 만성 과로가 있었는데, 만성 과로를 일주일로 이제 정의를 한 게 있었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업무 수행 중 뇌실질 뇌출혈, 지종학과 출혈을 업무상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죽으려면은 회사 들어가서 죽어라. 회사 들어가서 뇌출혈이 발생을 해도 회사 안에서 발생을 하면은 산재가 되는데 회사 밖에서 또는 뭐 집에서 어, 뇌출혈이 발생하면은 인정이 안 되니까 죽으려면 한 발자국이라도 그 회사 안에 들어가서 죽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인간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40% 기준 우리나라 기준이 어디서 왔는지를 좀 보려고 일본의 뇌심혈관계 질환 인정 기준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봤습니다. 근데 일본 거를 찾다 보니까 일본은 1961년에 그 우리나라로 보면 신규칙 정도에 해당될 텐데요. 이게 그때 이제 최초로 업무에 기인한 뇌심혈관 및 뇌심혈관 질환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인정을 해주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여기서 대상으로 삼았던 질병들이 뇌혈관 질환 중에는 뇌출혈, 고미막하 출혈, 뇌경색, 고혈압성 뇌증이고 허혈성 심장질환으로는 1차성 심정지, 심근경색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해피성 대동맥류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극심한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 정신적 부하를 일으키는 비정상적 상태, 긴급하게 과도한 신체 부하를 강요하는 예상곤란한 이상 상태. 이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었고, 여기에 이제 발병 전 일주일 이내 과중한 업무, 급격하고 현저한 악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의 95년도 인정 기준이, 이거를 이제 벤치마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87년에 다시 이제 개정이 되는데요. 87년에 개정이 될 때는 여기 보시면은 발병 며칠 또는 10일 전후 또는 수개월, 수년 동안 양적 또는 질적 과중한 정- 정신적 유체적 부담이 우려되는 업무라고 해서 일상에 비해 과중한 업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단지 며칠이 문제가 아니고 어, 10일, 수개월, 수년 이렇게
굉장히 장기간에 대한 것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업무상 뇌심혈 관계질환 발생 추이를 보면은 95년도에 인정 기준이 만들어지면서 96년부터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98년부터 갑자기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게 인정 기준이 만들어졌어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뭐 내가 평소에 고혈압이 있었는데 뭐 건강이 안 좋았는데 생기는 게 인정을 해주겠냐 했는데 업무 수행 중 뇌출혈로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제일 많이 발생한 해가 2003년에 2,358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 산재 전체 건수가 한 9만 건 됐었고, 산재 그 총 급여액이 1조 5천억이었는데, 2003년에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지급한 총 급여액이 한 3천억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건수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니까 노동부에서 이제 두 가지를 노동부에서 했다기보다도 뭐 압력을 넣는지 자발적이었는 건지 모르지만 두 가지 움직임이 생깁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예방 대책을 만들어서 꾸미고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면은 인정 기준을 타이트하게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08년까지는 인정 기준의 변화가 없습니다, 전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04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갖고 2008년에는 2003년에 비해서 50% 절반 정도로 감소를 하죠. 그렇게 이제 절반 정도로 감소하게 된 이유는 인정 기준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정 기준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가니까 어, 그, 뇌심 연결질환 발생이 굉장히 승인이 발생이 줄은 건 아니죠. 뇌심혈관 계질환 발생이야 뭐 일정하겠지만 승인이 굉장히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뇌심혈관 계질환에 대해서 이제 산재 승인율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협심증은 승인율이 30%, 심근경색증 33%인데 지주막하 치료 68%, 뇌출혈 72%, 뇌경색 21%, 고혈압성 뇌증이나 30%, 40%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주막하 치료나 뇌출혈 같이 업무 수행 중 뇌출혈인 경우에는 이거를 불승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시행 규칙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거는 업무 상실비용으로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걸 다 인정을 하다 보니까 어, 그 승인율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에 비해서 뇌출혈 뇌출혈이 두 배 이상 두 배 이상 승인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이게 과로사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똑같은 과로사인데 왜 누구는 과로를 해도 인정을 안 해주고 누구는 인정을 해주느냐는 문제가 생기죠. 특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경우에 동맥류가 이제 터지는데 젊은 사람들한테서 과로 없이 터지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일 없이 앉아 있다가 동맥류 파열로 뇌출혈이 발생한 사람은 과로도 없었는데 업무 수행 중 뇌출혈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이제 승인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거 불합리하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8년에 산재보건법이 또다시 이제 전면 개정이 됩니다. 그 전면 개정되면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인정 기준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 바뀐 거를 보면은 뇌실신뇌출혈 해당 질병에서 뇌실신뇌출혈, 지수막하출혈, 뇌경색, 신경경색증, 페디슨 대동맥류 여기서 95년도 인정 기준에 있었던 고혈압성 뇌증이나 협심증을 빼죠. 그래서 사실은 고혈압성 뇌증이나 협심증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게 빠지는 게 맞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바로 기준 바로
기준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누죠.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급성 이벤트 사건, 그 다음에 어,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등 업무 환경의 변화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 그 단기간 과로가 이제 들어갔고, 그리고 업무의 양, 시간, 강도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인 경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졌는데,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나니까 이게 그러면 단기간 과로나 만성 과로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정 기준에 관련된 고시, 그때 같이 고시에 언급된 걸 보면은 급성 이벤트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기간 과로는 발병 전 일주일 이내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된 거. 그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성 과로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발생됐다고 하는 경우. 이때 이제 여기 3개월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때 3개월은요, 이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기준을 만들 때, 이따가 기준을 만들게 되는 경위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할 때, 이게 만성과로이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 이상 1년은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만성과로를 보려면 이 사람이 적어도 6개월 이상 1년 정도는 과로를 해야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로복지공단 이제 실무자부터 이제 근로복지 담당자들이 3개월 이상 조사하는 건 어렵다. 우리가 어떻게 6개월, 1년씩 바로 근무 시간을 조사하느냐. 3개월 이상은 어렵다. 그래서 이제 3개월로 이제 여기가, 고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우리가 과로를 판단할 때 딱 3개월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3개월 이상, 평상시 과로가 있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간 과로나 이제 만성 과로를 판단할 때, 예를 들어서 평소 업무 시간이나 강도, 그다음에 고정 야간이나 순환 교대, 장시간 운전, 그다음에 근로자가 스스로 업무를 조절할 수 있는지, 자문 기간이 있는지, 수면 시간 확보 여부의 문제, 그다음에 발병 전 근로자의 건강이나 신체 조건에 변화가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떻게 고려하라는 건 구체적으로 없었죠. 근데 인정 기준이 2008년에 이제 개정이 되고 나서 사실은 그 연구 결과는 제가 2008년 11월에 노동부에 보고를 하기는 했지만 이 연구는 3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3월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개정을 하면서 그때 이제 같이 이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아, 2011년에 이제 최종 보고를 했는데, 제목이 내심혈 관계자는 바로 기준에 관한 연구고,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에서 한 건 객관적인 기준을 달라, 객관적인 기준. 그래서 스트레스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로 시간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당시 연구 결과를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 외국의 이제 문헌 고찰인데요. 당시 이제 노동 시간과 신근경색성 발생에 관한 연구를 쭉 보니까 이제 중요한 거를 이제 뭐 있는데 중요한 거를 한 네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하루 노동 시간이 11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신근경색성이 2.94배 늘어났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일본에서 이제 한 연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또 이제 두 번째 것도 일본에서 연구한 건데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1.9배, 그리고 월 2시간 미만인 경우에 이제 2.9배.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스웨덴에서 트윈 스타디를 했는데 트윈 스타디를 해보니까 주 오후 5시
일주일에 5시간 이상 초과 근무하는 사람이 5년 이내 사망 가능성이 2배 높다. 여기는 연령, 결혼 상태, 흡연, 음주, 질병력을 보정하고 이래 가지고 이제 2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그 일본 연구들은 이제 그 당시는 제가 이게 일본 연구라 근로 시간이 하루 11시간 이상, 60시간 이상 이렇다는 거를 이제 몰랐는데 일본은 이 당시 이제 기준이 이제 이렇게 60시간, 아, 60, 주 60시간, 한 달에 이제 100시간 또는 80시간 초과 근무하는 경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연구를 하게 됐던 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단기간 과로가 그동안 어떻게 승인됐는지, 승인된 것은 이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제 단기 과로 승인을 시간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60시간 기준으로 해서 60시간 미만과 60시간 이상인 경우, 오즈 레이쇼가 1.7로 다른 55시간, 60시간 미만인 65시간 이상에 비해서 의미 있게 이제 차이가 났던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그 판정 관행이 단기 과로는 한 일주일에 60시간 정도를 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장기 과로, 만성 과로를 이제 연구를 하려고 그 당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월 근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때 2007년 임금구조 기본 통계 자료를 보시면은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전체 근로자의 6.9%고요. 52,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전체 한 15%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2시간을 대상으로 해도 15%밖에 이제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뇌심혈관 계질환 국가에서 이제 발표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연령별 뇌심혈관 계질환 발생률을 적용을 해서 근로시간별 근로자 수와 뇌심혈관 계질환 근로 시간별로 뇌심혈관 계절한 발생을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근로자 수 60시간, 근로자 수 44세 미만, 연령대별로 이제,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 근로 시간에 대해서 이제 여기 이제 발생률을 곱해가지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과로 인정 기준을 만약에 만성 과로 인정 기준을 주 60시간으로 했을 때는 한 129명 정도가 추가가 되고 52시간으로 했을 때는 335명, 48시간이 되면은 한 450명 정도가 추가가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거를 이제 2007년 기준, 2007년에 승인된 건수를 기준으로, 만약에 만성가로 기준을 60시간으로 했을 때는 몇 명이 발생하겠느냐 했더니 대략 한, 500명에서 800명 정도, 52시간으로 하면 700명에서 1000명, 48시간으로 하면은 800명에서 1100명 정도가 할 것 같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연구에서 최종 제안한 거는 급격한 환경 변화를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것이고, 일주일간 근무 시간은 60시간을 추가한 것, 만성적인 과중 업무는 주당 52시간을 추가한 것으로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 형태와 조건을 고려해서 야간 근무는 근무 시간의 20%를 추가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고 나니까 노동부에서 굉장히 뭐 경청에서도 그렇겠죠.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이제 일본의 기준이 주당 100시간 한 달 100시간이었었고 주당으로 한 사람은 60시간인데 우리가 52시간은 거 너무하다. 이게 말이 되느냐 뭐로 굉장히 반대를 해서 이걸 적용을 안 했습니다. 적용을 안 하고 그냥 묻어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기준이 바뀌고 나서 어떻게 변했나를 보니까
기준이 이제 업무 수행 중 뇌출혈이 빠지고 나니까 그 과로에 대한 기준이 없고 업무 수행 중 뇌출혈을 승인해서 빼고 나니까 더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2008년에. 그래서 500명에서 600명 선으로 이제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뇌혈관절은 승인율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은 승인율이 40%, 40%였다가 2008년에 32%, 2009년에 15%로 승인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게 업무 수행 중 뇌출혈이 그, 불인정되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감소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 이제 2009년에 세부 성경면 승인율을 보면은 뭐 뇌출혈이 15%, 그다음에 뇌경색이 8%, 심장 질환이 이제 17%. 이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15% 승인율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에는 그 신경경색은 33%로 이제 꽤 높았는데 그게 이제 감소하게 그러다가 이제 2008년에 제가 이제 제안한 거를 노동부에서 갖고 있다가 계속해서 이제 이게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노동계에서는 너무 많이 감소가 되니까 구체적인 과로 시간을 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다시 이제 저는 52시간을 그 2008년에 연구한 걸 토대로서 52시간을 주장을 했었는데 그것은 노사정 합의로 이제 요렇게 이제 만성 과로 기준을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12주간 일주 평균이 60시간인 경우, 60시간, 4주간 평균이 64시간 초하는 경우, 그리고 이러면 이제 업무 관성이 강하다고 얘기하고, 어, 60시간이 아닌 된 경우는 업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천천히 증가한다. 야간 업무는 더 많은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바꿉니다. 현재 노동계에서 이제 이게 합의한 이유는 60시간이 안 돼도 길어질수록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좀 증가하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초창기 일본 거를 보여드렸는데 그 일본의 이제 내시별 관계지라 인정 기준이 2001년, 2010년, 2020년에 개정되는데 큰 변화가 없이 개정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발병 6개월을 이제 봅니다. 일본에서 발병을 대략 6개월을 이제 보는데 1개월 내지 6개월간이 1개월당 45시간, 주당 52시간이 되는 거고요. 1개월간 대략 100시간을 초과, 그럼 주당 64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2개월 내지 6개월에 걸쳐서 1개월당 80시간, 그럼 주당 60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많이 참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당 60시간을 한 거는요. 그리고 과중한 업무의 예시를 이제 일본에서는 들죠. 휴일이 확보되었는지, 그다음에 불규칙한 근무나 구속 시간이 긴 근무, 출장이 많은 업무, 교대 심야, 그다음에 작업 환경, 온도 소음 시차 등 정신적 긴장 업무 이런 걸 이제 과중 업무의 예시로 추가를 합니다. 우리가 뇌심혈관계 질환을 산재로 인정하는 나라는 그 한국, 일본, 대만만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제 이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주를 좋아하는데 캘리포니아주의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가 우리나라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보다 약간 적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한 1,800만 명 정도 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한 1,600만 명 정도, 한 200만 명 정도 자는데 미국에서 보면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심근경색증하고 MI로 인정된 사람들 숫자가 2021년에 1,930명, 2010년에는 1,000명이었는데 2021년에 1,930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2021년 승인 건수보다 더 많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인정을 해주느냐?
상당히 많은 수의 주에서 그 미국 영어 표현으로는 unusual exertion approach 그래가지고 정상 업무 수행 중에 발생했으면 인정. 그 업무 수행 중에 신경증색증이 발생해주면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뇌심혈 관계자랑 업무 수행 중 뇌치료라고 약간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신경증색증은 가만히 있다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신적이나 육체적 스트레스, 급격한 운동 뭐 이런 게 있을 때 발생을 하니까 사실은 업무 수행 중에 그런 이벤트가 있어서 발생하는 건 인정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수막과 치료 뇌동맥류 파열은 약간 다른 경우가 이제 발생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주에서 이제 업무 수행 중 발생하면 인정을 해주는데 일부 주에서는 그러지 아니하고 이제 해당 근로자가 정규 업무보다 과로했으면 인정을 해주고 정규 업무보다 과로하지 않았으면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 정규 업무라는 건 뭐냐면은 일주일 근로시간, 법정 일주일 근로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주 40시간인 주가 있고요. 점심시간 30분을 줄여가지고 30분씩 근로 시간을 줄여 37.5시간인 주가 있는데 그거보다 과로했으면 인정해 준다고 하고 어, 또 일부 주에서는 보통 사람의 일상적인 업무, 주 평균 근로시간보다 과로했으면 인정을 해주고 과로하지 않았으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주가 있었습니다. 또 몇 개 주에서는 근로자가 과거 병력,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런 과거 병력이 있으면은 과로해야 인정을 해주고 과거 병력이 없으면은 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했으면 인정을 해주는 그렇게 두 가지로 이제 그 인정을 하는 방식을 취했고 우리나라에 비해서 적지 않은 그런 숫자가 이제 MI로 인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인정 기준을 2013년에 바꾸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애초에 그 과로 기준이 그 정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이 그냥 그대로 쭉 유지가 됩니다. 2017년까지 쭉 유지가 돼서 이 상태로. 예. 그러면은 과연 이제 만성 과로 기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몇 개 조사를 해봤는데 보면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뇌심혈관 계질환, 근로자의 뇌심혈관 계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코호트 연구, 메타 연구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냥 과로 시간 기준을 어떻게 놨는지만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주당으로 생각하면 한 55시간에서 한 60시간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시스테믹 리뷰하고 메타 분석을 한 연구인데 요거는 이제 주당 50시간 만성 과로 기준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이것도 60만 명에 대해서 이제 그 메타 아날리시스를 했더니 주당 55시간이라고 이제 그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는 이제 그 45시간, 주당 45시간.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보는 거 보면 주당 이제 짧게는 45시간에서 55시간 그 사이를 이제 만성과로 기준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서 연구된 걸 보면 일본은 62시간이었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62시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13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를 이제 과로로 보는 그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응급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건데요. 저는 그때 이제 제가 2008년에 연구한 기준이 있으니까 숏텀은 60시간, 롱텀은 52시간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오지 레이쇼가 상당히 의미 있게 증가가 돼서 다시 저는 계속해서 이제 만성가로는 주당 60시간, 아니, 단기가로는 주당 60시간, 만성가로는 주당 52시간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계속 너무 이제 자꾸 그러니까 그 노동계에서 요청을 계속 하죠. 그래서 2018년에 이제 다시 인정 기준을 개정하는데 이때 이제 그 보면은 단기가로 30% 이상 증가된 거는 이제 지금도 같고요. 그다음에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12주 동안 업무 시간이 주당 60시간인 경우, 예. 그리고
4주 동안 일주 64시간인 경우를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했고, 그 다음 항목이 이제 12주 동안 일주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 드디어 이제 52시간이 나왔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질병과의 관련성이 크다. 그렇게 얘기했고,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을 이제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근무 시간, 근무 일정이 예측 어려운 경우, 네, 교대 근무, 휴일이 부족한 근무, 유해 작업 환경, 한랭, 온도 변화, 소음, 그다음에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그렇게 했고, 야간 근무는 30% 이제 가산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30%로 가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어, 바꿨습니다. 바꾸고 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변했냐? 업무상 뇌심혈관계 질환 그 승인율을 보면 2018년부터 이제 52시간으로 이제 만성과로고 52시간 물론 이제 그 과중 요인이 있어야 되지만 52시간으로 하니까 다시 이제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했다가 최근에 뭐 2022년에 뭐 좀 감소하기는 했지만 그 그 이전보다는 이제 상당히 많이 증가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2008년에 연구했을 때 이제 만성 과로 기준에 따라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잘 맞아요. 그때, 이걸 논문으로, 그때 왜 논문으로 안 썼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60시간인 경우에 800명에서 500명 선, 한 500명, 600명 선이었었죠. 그리고 52시간이 되면 700명에서 1000명 선일 거다 그랬더니 아주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8시간이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긴 하지만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제 자랑입니다만 굉장히 예측을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 자, 과로 인정 기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많이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로를 딱 3개월만 조사할 게 아니고 적어도 6개월 아니 평소에 조사하는 걸 봐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근로자가 일주일에 평균 55시간에서 60시간 정도, 뭐, 계속해서 이제 연장 근무를 해서 그 정도 근무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한 2년 계속 그 정도로 근무했는데,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을 하고 12주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는데 그 기간에 휴가나 추석, 연휴 이런 게 포함이 돼가지고 근무 시간이 50시간 또는 52시간 아래로 낮아서 만성과로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럼 이 사람을 만성과로 있다고 볼 거냐 없다고 볼 거냐? 저는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 반면에 또 같은 얘기인데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50에서 한 60시간 정도 과로를 했는데, 최근 뭐 2, 3주간 또는 뭐 한두 달 그 작업량이 감소해가지고, 이런 경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사람을 만성과로 기준에 해당된다고 해서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반대로 봤을 때 이제 과거에는 뭐 한 몇 년 동안 이 사람은 그냥 근로시간 변화 없이 40시간으로 과로 없이 이제 일을 했는데 최근 이직을 하고 나서 이직한 직장에서 12주간만을 딱 볼 때 평균 근로시간이 53시간이라 과로가 인정이 된 경우에 이거를 업무상 과로로 볼 거냐 말 거냐. 그리고 평소에는 주 40시간만 일하던 사람인데 그 일주일 동안 뭔 일이 있었는지 뭐 자관 52시간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은 30% 증가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을 급성 단기 과로로 봐가지고 인정을 해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에, 논란이 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사실은 뭐, 전 나름대로는 뭐, 위에 두 개는 인정을 해주고, 아래 두 개는 인정을 안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겁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김영기 선생님께서 질문 채팅창에 예,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보면, 예. 네, 한번 읽어드리면, 저희 직관 선배님들 중에서 뇌심 질환이 업무 관련성이 있기보다 사회 안전망 차원의 보장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문헌 리뷰를 보면 의학적으로 얼마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질환으로 보는 거냐, 특히 뇌혈관하고 심혈관은 발병 기전이 다른데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의학적으로 타당하냐, 그리고 질판위에 참여했을 때 시간만 따지고 직무 스트레스 같은 건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질판위에서의 뇌심 판정에 대한 개선점 의견 주시면 좋겠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 김영경 선생님 다 아시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어, 뭐, 아시다시피, 아까 뭐 몇 개 보여드렸으면, 최근에 이제 그 나온 그 리뷰나 메타 분석을 보면은, 다른 요인들을 다, 어, 그, 통제하고도 근로 시간이 과로 기준에 들어가는 뭐 50시간이 됐든 55시간이 됐든 그런 과로인 경우 스트로크나 MI 발생률이 오지 레이쇼가 한그 작게는 1.5에서 크게는 한 2.0이 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로 봤을 때 과로가 확실하게 이 사람이 이제 기본 기초질환, 고혈압이나 당뇨 뭐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과로가 확실하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게 이제 큰 문제는 없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보여드렸지만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독일에서도 있어요. 독일에서도 MI나 스트로크가 이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사회 안전망 측면에서 만약에 이걸 본다고 하면은, 사실은 근로자들 모두를 인정해 줘야 되겠죠. 과로한 사람만 그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만 인정해 줄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질문하신 게 스트레스가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제 과로는 이제 뭐 시간으로 따지면은 이제 명확한 근거가 나오는데, 스트레스나 업무 부담 정도를 따지는 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냥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성 이벤트를 유발하는 거는 확실하게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인정을 하지만, 만성적으로 스트레스가 있어서 혈압이 올라가겠느냐에 대한 거는 사실 연구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는 뭐 이게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모든 사람이 의학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요. 사회 통념상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스트레스나 업무 부담이 있었겠다라고 인정되면은 인정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또 있나요? 이게 지금 네, 제가 지금 차명준 선생님 질문 있으신데요. 예, 예. 52시간에서 60시간의 경우 가중 요인을 전문적으로 체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직관이 전문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모두 52시간에만 매몰된 듯 해서 이런 걸 체크하는 전문성을 좀 더 강조하면 좋겠다라는 아마 커멘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예. 김정민 맞습니다. 예, 예. 김정희 선생님께서도 하나 더 주셨는데, 만성과로 평가 기간이 6개월이 아닌 3개월이 된 게 행정적 편의가 이유라는 걸 처음 알게 됐다는 말씀 주셨고, 예. 6개월 평가, 그렇다면 6개월로 평가하는 건 만성과로 해당되는 거냐? 3개월 평가는 만성과로 해당하지 않는다면, 6개월 평가는 만성과로 해당되는데, 3개월 평가가 해당되지 않는다면, 인정하는 쪽으로 판단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시냐는 확인차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3개월이나 6개월이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 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런 과로 근무 시간에 따른 MI나 스트로크의 발생에 대한 연구를 보면은 이게 3개월, 1개월 이런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수년, 뭐,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돼야지 이게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평소에 과로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봐야지 되는 것 같고요. 사실 6개월도 짧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6개월 정도 했으면 이 사람은 평소에 과로를 했을 거라고 봐서 인정을 해주자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어, 행정적인 핑계로 이제 3개월로 줄어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3개월로 보면은 딱 3개월로 보면은 이게 어, 딱 3개월로 보면은 과로가 되는데 6개월이나 만성적으로 봤을 때 과로가 안 되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 반면에 이제 그 평소에 과로했는데 그 기간만 우연히 이제 과로를 안 해가지고 빠지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직업환경의학 의사들이 그런 거를 이제 만성과로로 봐서 인정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도 지금 보여주시는 슬라이드에 있는 케이스들이 항상 고민이긴 합니다. 이게 양적 기준을 맞춰놓으면 그게 마치 골드 스탠다드이냐. 네. 사실은 법률에 의학적으로 판단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런 전문성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고요. 강몰 선생님도 질문 하나 주셨습니다. 뇌졸중의 경우 사실 출혈성이냐 허혈성이냐에 따라 근거가 다르게 나오는 논문들도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산재 적용할 때는 크게 구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맞다라는 의견이신 건지 의견 여쭙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따지면은요, 이제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따지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도, 신경외과 선생님들이나 뭐, 신경과 선생님들은 지금도 그게 어떻게 업무상 질병이냐라고 이제, 우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연구에서 이건 뭐,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또는 뇌출혈, 이거에 따라서 이제 메커니즘이 조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달리 봐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이게 이제 사회적 합의로 어느 정도는 사회적 합의로 결정된 거고 그렇다면은 뇌경색이나 뇌출혈 또는 심근경색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어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규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적용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획기적인 연구가 있어서 뇌경색은 과로랑 관련이 없다든가 뭐 불성 이벤트랑 관련이 없다든가 뭐 이런 게 이제 획기적인 연구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개 연구들이 이제 특히 이제 서구에서 연구된 걸 보면은 스트로크로 하지 어 헤모리지하고 인팍션, 세레브랄 헤모리지, 세레브랄 인팍션을 구별해서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점차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지금 뇌출혈보다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봐주는 게 같이 봐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활발한 주제인데요. 그 최근에 그 톡이나 메시지로 주고받은 퇴근 후에 메시지로 주고받은 시간을 근무 시간에 포함해달라는 변호사들이 있는데 교수님 예. 의견 어떠신지 질문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글쎄 저는 그것까지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스트레스나 업무 부담으로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퇴근 후에 톡이나 뭐 문자 이런 걸로 계속해서 업무 지시가 내려오고 그것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거를 얼만큼 근로 시간으로 산정할 것인가는 굉장히 어렵지만 스트레스나 업무 부담으로 생각하면은 조금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
일본의 과로자살과 뇌심질환 인정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궁금하다는 고동희 선생님 질문 있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는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일본말을 못하니까, 요새 근데 구글 번역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구글 번역기를 해가지고, 일본 내시மல் 관계자의 인정기준 개정안을 다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초기부터 해서 찾아봤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앞에 초기에 한 것처럼, 일본에서 질병에 대한 뇌심혈 관계질환 질병에 대한 데피니션의 변화는 없습니다. 여기는 아직까지도 고혈압성 뇌증이나 해리성 대동맥류, 그 다음에 협심증이 다 포함되고 있고요. 1차성 심정지, 1차성 심정지가 원인 없이 그냥 심정지가 발생하는 경우, 원인을 잘 찾지 못하는 경우,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이제 그런 걸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과로 기준에 대한 게 2001년부터 2020년 개정까지 보면은 지금 이 화면에 보여주는 것처럼 크게 차이는 없어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 크게 차이가 없이 그냥 거의 이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로자살 관련해서는 제가 보충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과로 과로자살, 자살이요? 아, 네, 네, 말씀하시죠. 뇌심혈관계 질환보다 근로시간 기준이 훨씬 높아서요. 발병 전 1개월이 대략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오버타임이 120시간이 넘어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중한 업무의 예시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시간 기준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두 가지를 적용하고 있는 건 맞는데 양적 기준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80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다면 만성 과로가 얘는 100시간 정도 넘게 되어 있습니다. 자살의 경우. 그리고 질문이 또 있습니다. 네, 노성철 교수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요. 뇌출혈 케이스의 경우에 전조 증상이 존재하는 경우 이 전조 증상이 존재할 때를 질병 발생으로 볼 거냐라는 이제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노동 시간이 전조 증상이 나타난 시기를 발병 시점으로 잡으면서 근로시간 산출해서 불이익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말씀을 주신 것도 있고 반대 케이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조 증상이 네. 그거는 선생님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이지. 전조, 전조 증상이 이제 뭐 확실하게 우리가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전조 증상이라고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고 애매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애매한 거는 뭐 안 보는 거고 확실한 거는 그 전조 증상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우는 전조 증상을 발생 시간으로 하면은 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어, 별로 시간 계산하는 데서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떤 쪽으로든지 저는 어차피 인정해 줄 거라면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서 해석해서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과 관련한 강의는 저희 학회 회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강의임을 오늘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0분, 뭐 제일 많을 때 50분 정도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제 생각에도 한번 저희 학회원들끼리도 정말 이 숫자로만 되어 있는 인정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학회가 아니면 의견을 낼 수 있는 데는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나 검토들이 한번 논의가 되고 학회의 컨센서스를 마련한다던가 이런 논의의 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컨센서스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논의나 고민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제가 되게 어려운 부탁 드렸는데 그 되게 긴 양을 사실은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인정 기준이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이게 학술적 근거와 행정적 편의와 노사의 합의가 복합되면서 그 맥락을 가지고 사실은 오랜 시간 이어져 오면서 만들어지는 기준들이라는 점을 저희 학생들한테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좀 경과해서 이제 질문은 그만 받고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뭐, 저보다도 앞으로 이거에 대한 연구 많이 해서 우리가 좀 확실하게, 업무상 질병, 뇌심혈계증계 질환뿐만 아니고 업무상 질병에 대한 확실한 어소리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 저, 이제 앞으로 여러 젊은 그 주니어 연구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어,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되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